스페시파이드 화장품법 예시문항입니다. 자,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용시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모든 화장품은 공통사항이 표시에 기재되어 있다 했다. 그죠? 햇볕이나 어린이의 손에 닿는 곳 주의하라.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와 상의하라. 이런 내용들이 공통사항의 화장품법 표시에 들어가고 개별 항목별로 주의사항이 따로 연결된다 했어요. 그죠? 자, 여기 처음에 나오는 팩 보면 팩은 주의사항이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이게 표시사항으로 들어간다 했다. 그죠? 그러면 우리 1번에 보면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화장품 종류별로 팩, 두발 염색용, 외형부 세정제, 퍼머넌트 웨이브, 채취 방지용 있을 때 사용 시의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일단 옳은 거를 찾아보세요. 지난 시간 했으니까 지난 시간 기억 더듬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교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죠? 우리 요점 노트 교재 3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여기 보시면 팩은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이라고 되어야 되는데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어내고, 자, 이거 스크럽 미세 플라스틱 미세 알갱이가 들어가 있는 스크럽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1번은 아니고, 자, 두발 염색용 눈, 코, 입 등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할 것. 이런 주의사항은 우리 개별 항목별 주의사항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 자, 외형부 세정제. 외형부 세정제는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할 것. 이거 맞죠? 3번. 근데 우리가 외형부 세정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최근에 개정됐다 했어요. 외형부 세정제 관련. 최근에 개정된 법령 내용 기준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외형부 세정제에는 특별히 최근에 추가된 내용이 질내에 삽입해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개정되기 전에는 질내에 삽입하지 마라 이런 문구가 없었어. 근데 워낙에 나오는 제품들이 질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화장품들이 개발돼서 나오다 보니까 식약처에서 제재를 가한 거예요. 질내에 삽입하는 거는 산부인과에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의사가 의약품을 넣는 행위, 그 정도로 구분을 해야지 화장품조차 질 내막에 넣어서 사용해서 질 세정하는 데 쓰는 거, 이거의 위험성을 식약처에서 파악을 한 다음 그걸 주의사항으로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외형부 세정제 하면 그거는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자, 두발 염색용도 마찬가지고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도 마찬가지고 얼굴에 닿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되는 거는 이들 제품의 공통사항이고, 밀폐된 실내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환기할 것. 이런 주의사항은 화장품에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4번도 다 틀린 거고, 채취방지용 제품은 주의사항이 뭐였더라? 채취방지용 제품. 채취방지용 제품 하면 화장품에서 다루는 게 뭐다? 데오도란트. 자, 데오도란트 만약에 겨드랑이 뿌린다. 여름에 냄새 나는 다음에 뿌릴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거기를 면도하고 난 직후에는 뿌리지 마라. 그래서 채취방지용 하면 데오도란트 떠올려야 되고, 데오도란트는 털을 제거한 직후 사용하지 말아라는 주의사항이 있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정답은 3번 외형부 세정제.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잘 지켜 사용하라. 1번은 그렇고 2번 개인정보 넘어간다고 했고, 자,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법에 따라서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을 표시 광고하려고 한다. 자,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한 그런 제품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다? 온가족용 바디로션 같은 게 있다. 왜냐? 온가족용이면 어린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 쓸 수 있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근데 온가족용이라는 내용 안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식약처의 화장품법에는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특히 무엇을 중요시한다? 안전성. 그래서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는 이런 자료들을 책임 판매업자가 구비를 해놓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회사에. 그죠? 자료를 보관하라. 자, 언제까지 보관하라? 사용기한 만료 후 1년까지. 그리고 사용기한이 아니고 개봉 후 사용기간으로 표시한 화장품은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라 했죠. 그러면 제조연월일로부터 3년까지 이 자료를 보관해야 돼. 그러니까 온 가족용 바디워시. 자, 우리 학교의 경성의 바디워시는 온 가족용 바디워시입니다. 라고 만약에 화장품에 표시를 했다 하면 우리가 이걸 출시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 어린이가 사용할지도 모르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제품 및 이 제품이 어떤 거다. 그리고 이 제품을 제조할 때는 어떤 식으로 제조했다라는 설명 자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화장품의 안전성 관련 자료. 안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제품의 효능 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촉촉 바디워시다 하면 이게 모습이 얼마나 촉촉하게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죠. 이런 거를 자료를 구비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학교 안에도 있는 피부 임상 시험 센터 같은 데서 시험을 해야 되겠죠. 임상 시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제품 및 제조 방법. 요게 블랭크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안전성 평가가 여기는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건데, 시험 문제에는 요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블랭크가 제품 및 제조 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제조 방법. 이게 블랭크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의 효능 효과에 관한 증명 자료가 정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품, 제조 방법, 안전성 평가, 제품의 효능 효과 이런 거 다 기억하셔야 되죠. 자, 4번으로 넘어오면 이거는 화장품 원료 등의 위해 평가. 자, 가장 최근에 위해 평가를 해서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 건 모다모다 샴푸에서 썼던 그 원료예요.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 원료. 그 원료가 위해 평가 결과 사용 금지 원료로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이 위해 평가를 할 때의 절차, 위험성 확인 과정, 위험성 결정 과정, 그리고 노출 평가 과정, 그리고 1, 2, 3을 다 종합해서 판단한 위해도 결정 과정. 이 과정은 자, 이게 이 원료가 독성이 미쳐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고, 그래서 위험성 확인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인체에 노출되는 허용량을 산출하는, 자, 위험성은 있는데 그러면 그 산출량이 어떻게 되는가? 위험성 결정을 하는 과정. 확인, 결정, 그리고 이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자, 이거를 사람이 화장품으로 써서 만약에 계속 누적해서 쓰게 될 때, 그렇게 됐을 때의 내용을 산출해내는 과정을 노출 평가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노출 평가 과정. 그래서 위험성 확인, 결정, 노출 평가 과정을 거친 다음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게 이게 위해 평가잖아, 그죠? 그래서 위해도 결정 과정. 리에는 위해도 결정 과정. 이렇게 됩니다. 자, 답은 이 뒤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러면 두 번째 과목. 화장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 과목이에요. 여기에 문제 항목들을 보도록 합시다.
나오죠. 원료가 나와요. 자, 보기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A와 고객 B의 대화이다. 자, 맞춤형 조제관리사가 제시한 성분으로 옳은 걸 골라라 했어요. 그러면 일단 보기에 보면 내용에서 고객이 원하는 문제 팩트가 뭔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자, 화장품을 구입했대. 백화점에서. 근데 끈적임도 없고 퍼짐성이나 가볍게 발리지 않아서 불편함을 겪고 있고 심지어 광택도 너무 없다. 다만 동물성 원료는 피했으면 좋겠다. 추천해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했더니 조제관리사가 동물성 원료가 아닌 성분으로 맞춤형 화장품 조제해드리겠습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동물성 원료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죠, 여러분. 그죠? 밑에서 자, 첫 번째 라놀린 나왔어요. 라놀린은 양털에서 추출한 거니까 이건 동물성. 자, 비즈왁스 하면 여러분들 비즈왁스라 하면 밀랍 생각해야 되죠. 벌집의 왁스. 화장품에 많이 쓰이죠. 그리고 라다놈 오일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에뮤 오일은 호주에 사는 굉장히 큰 새가 에뮤예요. 거기서 추출하는 거니까 요것도 동물성 오일. 밍크 오일은 여러분들 아는 밍크에서 추출하는 오일이니까 동물성 오일.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라다놈 오일. 에센셜 오일로도 쓰는데 요게 람조르 에센셜 오일에 쓰이는 오일이에요. 라다놈. 요게 식물성 오일이라서 식물성 오일인 3번이 여기서는 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일단 고객과 조제관리사의 대화 내용 지문이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조제관리사가 추천해줘야 되는 내용의 팩트가 뭔지를 파악을 빨리 해내는 게 시험 시간에 조제관리사 시험 시간 항상 모자란다고 얘기하거든요. 시험 시간을 내 걸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빨리 팩트가 되는 단어를 찾아서 지문을 보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지문부터 보고 본문을 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한테 맞는 시험 요령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자, 어떤 미백 기능성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래요. 전성분 표시를 화장품법 기준에 맞게 표시했대. 그러면 전성분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글자 포인트 5포인트 이상이고 양이 많은 것부터 앞에 넣고, 그죠? 근데 1%까지 순서대로 놓고 1% 뒤에는 순서 섞여도 된다 했다, 그죠? 화장품에는 0.5%, 0.1%, 0.001%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특히 색소, 향 이런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나 플러스 슬러시로 뒤에 막 짬뽕해서 섞어도 된다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전성분 하면 성분 함량이 많은 것부터 쓰인다. 어디까지? 1% 함량까지. 뒤에는 뒤죽박죽. 그렇다면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자, 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미백 고시 성분과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를 최대 사용 한도로 제조했대. 자, 우리 화장품법에는 성분명이랑 한도를 정하는 게 기능성 화장품 성분 그리고 사용 제한 원료 성분. 요거는 몇 프로, 그죠? 페녹시에탄올이면 1%까지. 최대 함량 1%까지. 그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테지를 알 수 있는 건 기능성 원료 그리고 사용 제한 원료. 요것들을 찾으면 그것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보면 그 사이에 있는 녹차 추출물 함유 범위를 알아낼 수 있겠죠. 문제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전성분 보기를 쭉 볼게요. 자, 정제수 제일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보습 성분들 들어가고, 글리세린 뒤에 당나무 추출물 나왔어. 당나무 추출물. 당나무 하면 뭐? 한지 만드는 장인들의 손이 유난히 흰 거에 착안해서 만든 미백 기능성 성분이라 했고, 함량이 우리 법에 2%였어요. 2%. 이게 당나무가 2%야. 2% 일단. 그 다음 소듐 하이알루로네이트. 이거는 수용성 보습제, 그죠? 히알루론산이고 그 뒤에 녹차 추출물이 있네. 그럼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다?
녹차 추출물은 2%보다는 적게 들어간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죠? 자, 그러면 B에 또 함량을 맞출 수 있는 성분을 찾아봅시다. 다이메티콘 어쩌고 세트리 PPG, 다이메티콘, 올리브 오일, 호호바 오일 뭐 이런 것들은 함량 제한 없다. 그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성분이니까. 그리고 뒤에 나왔네. 사용 제한 원료 보존제 페녹시에탄올 나왔어요. 페녹시에탄올은 최고가 1%다. 사용 제한 원료에서. 그죠? 자, 그럼 우리 숫자 두 개 찾아냈다. 그죠? 첫 번째 당나무 추출물 2%, 페녹시에탄올 1%. 그렇기 때문에 2%와 1% 사이에 있는 녹차는 답이 뭐다? 1에서 2% 사이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답입니다. 자, 시험 문제 유형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자, 이해했죠? 네, 그럼 넘어갑니다. 3번. 피부결이 매끄럽지 못해서 고민하는 고객에게, 자, 글라이콜릭 애시드 나왔어요.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뭐다? 아하 성분이죠. 아하, 필링제 성분. 이거를 5% 첨가한 필링 에센스를 맞춤형 화장품으로 추천했대. 자, 보기 1은 이 화장품의 전 성분이고, 이를 참고해서 조제관리사가 고객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사항을 모두 고르시오예요. 자, 우리 아하라고 얘기했던 그 과일산 있죠?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요거는 종류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시트릭 애시드라고 알고 있는 것도 아하고, 그죠? 참고로 들어요. 시트릭 애시드. 그리고 여기 문제에 나와있던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글라이콜릭 애시드는 사탕수수에서 나온 아하 성분이에요. 사탕수수. 그리고 아하 성분의 락틱 애시드. 왜? 우유가 시큼해지면 나는 향 있죠. 그게 락틱 애시드. 이것도 아하 성분이고, 그리고 과일, 타르타르 애시드, 말릭 애시드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아하라고 하고 과일산이에요. 과일산. 그 중에 글라이콜릭 애시드가 보기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글라이콜릭 애시드 아하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고농도일 때는, 그죠? 고농도는 10% 그리고 산도 3.5 미만인 아하 성분을 쓰게 되면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사용하라.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기억해 보면, 자, 보기 2번에서 우리가 답을 이제 골라야 되죠. 보기 2번. 자, 기억 보시면 화장품을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해서 사용 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들과 상담할 것. 자, 기억은 모든 화장품에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첫 번째 항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야 돼. 기억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답은 기억도 들어가요. 기억 들어가고, 자, 니은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씻어내고, 자, 알갱이가 들어간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은은 아니고, 디귿 햇빛에 대한 피부의 감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할 것. 자, 아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필링 성분들은 뭔가 피부를 살짝 이렇게 벗겨내죠. 굳어있는 각질들을 벗겨내니까 예민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아하를 바를 때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 같이 발라줘서 피부의 민감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디귿도 답이에요. 아하는 사용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해야 된다. 그죠? 자, 리을 디귿 맞고, 그 다음에 리을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자, 만 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제품 위에 있는지 한번 봐요. 일단 전성분에서 쭉 보다 보면 만 3세 이하 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 살리실릭 애시드랑 아요도프로피닐 부틸 카바메이트, IPBC라고 했죠. 자, 살리실릭 애시드, IPBC 두 가지는 만 3세 이하 영유아죠. 그죠?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사용하지 않아야 돼. 근데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가 있어. 자, 여기 들어가 있다. 그죠? 1,2헥산다이올도 약간의 보존제 성분이지만 지금 화장품법에서 정한 보존제는 아니고, 자,
여기서 살리실릭 애시드가 보존제로 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존제로 만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게 살리실릭 애시드랑 아요도프로피닐 부티르카바메이트니까 우리 살리실릭 애시드가 있는 관계로 리을도 답이 됩니다. 그럼 답은 다 나왔어. 기응, 디귿, 리을. 그죠? 자, 미음 볼까요? 사용 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스테아린산이었어요. 스테아린산.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용 전에 의사와 상의하라. 이건 알루미늄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아가 들어갔을 때는 공통사항도 이야기해줘야 되고, 그리고 햇빛에 대해서 자외선 차단제 함께 사용해라. 햇빛에 대한 감수성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살리실릭 애시드는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사용할 수 없다. 만 3세 이하 어린이는 살리실릭 애시드와 아요도프로피닐 부틸카바메이트를 기억해야 된다. 못 쓰는 걸로. 그렇게 몇 가지 정리가 됩니다. 이 문제에서. 자, 4번 들어갈까? 4번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했는데, 자,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는 계면활성제는 친수성이냐 친유성이냐에 따라서 비이온성, 양이온성, 음이온성, 양쪽성 계면활성제로 분류된다. 이러한 계면활성제 중에서 자, 클로라이드로 들어가요. 뒤에 클로라이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다 양이온이라 했어요. 양이온. 자, 양이온 계면활성제는 컨디셔닝 효과가 있다. 그래서 샴푸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모발의 부드러운 효과를 위해서 쓰는 게 양이온이에요. 그러면 샴푸는 거품을 내서 알칼리성으로 씻어주니까 샴푸류는 음이온. 이런 매끄러운 컨디셔닝 효과를 주기 위해서 쓰는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양이온. 그죠? 그리고 화장품, 기초 화장품에 잘 쓰이는 그런 화장품은 가장 자극이 적어야 되기 때문에 비이온 계면활성제예요. 자, 비이온 계면활성제. 그럼 답은 모발에 대한 컨디셔닝 효과가 있어서 린스 등에 사용되는 원료로 양이온 계면활성제. 기억은 양이온 계면활성제. 그리고 피부 자극이 적어서 기초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자,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예요. 비이온성. 그럼 양이온은 뭐냐? 양이온. 양이온은 자극이 적어서 애기들 샴푸, 애기들 목욕용 이런 거 쓸 때는 양이온성을 써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극이 뭐가 제일 셀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극이 제일 센 건 양이온이에요. 양이온은 잘 식혀져 나가지 않거든. 부착이 돼서 잘 떨어져 나가지 않아. 그래서 가장 자극이 있다고 판단하는 계면활성제예요. 자, 양이온 제일 몸에 신체에는 유해하다. 자, 양이온. 그 다음 샴푸류, 음이온. 그 다음 셋째가 애기들 쓰는 거에 쓰인다는 양쪽성. 그리고 우리 기초 화장품에 쓰이는 거는 자극이 제일 적어야 되니까 비이온. 자, 순서 양이온, 음이온, 양쪽성, 비이온성.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5번은 안정성에 관한 문제예요. 안정성. 자, 화장품 원료 중에서 너무 변화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안정성이 좀 부족한 원료들. 그게 여기 가나, 다라, 마가 대표적인 5가지 원료예요. 얘들을 사용하는 화장품에는 안정성 시험 자료가 있어야 돼. 우리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얘기할 때는 안전이었죠. 안전. 이게 독하냐 안 독하냐, 애기들이 써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거였고, 지금 여기 5번에서 얘기하는 안정성은 얘들이 화장품에 들어가 있을 때 성분으로 변하지 않고 좀 있어주느냐, 날아가거나 없어지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안정성. 안전은 어린이용, 안정은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원료들. 자, 이 원료들이 0.5% 이상 함유되는 경우에는
안정성 시험 자료를 얘도 마찬가지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은 더 보존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나 다라 마가 문제인데 가는 비타민 A, 그죠? 레티놀 그리고 그 유도체. 나는 비타민 C, 아스코빅 애시드 및 그 유도체. 그리고 비타민 중에 또 한 가지 다가 비타민 E, 토코페롤 그리고 과산화합물 그리고 마지막 니은은 효소예요. 효소. 자, 비타민 A, C, E 그리고 과산화합물, 효소 5가지 안정성 관련 자료 기억하셔야 돼요. 유도체가 붙어있는 건 A와 C다. 그죠? 토코페롤은 붙어있지 않아요. 그냥 토코페롤 비타민 E로 외워주셔야 돼요.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면 보기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자, 보기를 보시면 신규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에서 인체 적용 시험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무슨 시험 자료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대. 다만 이 경우에는 면제받은 성분은 표시를 할 수는 없대. 효능 효과. 자,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면 제출 안 해도 되는, 원래는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해도 되는 시험 자료가 효력 시험 자료예요. 효력 시험 자료. 자, 2-6 효력 시험 자료. 이거는 기억해야 되겠죠. 일단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위해 자료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자료 중에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효력 시험 자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블랭크가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뒤에 나오는 효력 시험 자료일 수도 있죠. 과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목은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과목이고 예시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의 일부이다. 관료안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자, 보기부터 쭉 보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지침,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 방법. 자, 이거 각종 화장품 고시들 있죠. 행정 규칙들. 그 규칙들 중에서 적합한 걸 찾아내는 문제예요. 그러면 보기를 다시 보면 최종 혼합 소분된 맞춤형 화장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유통 화장품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품법 제8조 및 식약처 고시
그리고 고시 중에 뭘 준수해야 한다. 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준수해야 될 규정은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에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그리고 유통화장품이기 때문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도 준수해야 된다. 답은 1번인 것 같은데. 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 자,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원료에 대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유통화장품에 대한 거. 그래서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원료에 대한 규정으로 사용 금지 원료 정해놨고 사용 제한 원료 정해놨어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원료와 내용물인 유통화장품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는데 그 중에 원료는 두 가지, 사용 금지랑 사용 제한 원료. 그리고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 이렇게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크게 세 가지를 명시를 해놨고 그 중에서 맞춤 화장품은 내용물이잖아, 그죠? 원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그 안전 기준 세 가지 중에서도 내용물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원래 알고 계시는 거지. 수업 시간 여러 번 더 들었던 내용이잖아. 그치? 원료와 내용물로 나누어서 안전 기준을 관리한다. 원료는 사용 금지와 사용 제한 원료만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 원료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했어요. 누구의 책임하에? 식약처 책임하에가 아니고 책임 판매업자 책임하에. 왜냐면 우리 회사에서 넣고 싶어서 넣은 성분이니까 그 성분이 문제가 되면 너희들이 책임져. 이거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품의 원료에 대한 규정은. 그래서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라고 한다 했죠. 안 되는 것만 나열해놓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해라. 이게 네거티브 리스트.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은 책임 판매업자의 책임하에 여러 성분들을 섞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원료는 그렇고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은 사용금지 원료에는 분명히 들어갈 수 없다고 나열되어 있는 것들이 유통화장품에는 나올 수도 있다 했어요. 왜냐? 화장품 원료 자체가 자연에서 바로 우리가 갖다 쓰는 광물질도 있고, 그죠? 광물질은 여러 가지 중금속을 자체 원래 천연으로 포함하고 있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스물스물 나와서 우리 화장품 내용물에 섞여진다면 이거를 우리나라의 과학적이나 기술적인 그런 어떤 테크니컬로 빼낼 수 없을 때 화장품 공장에서 제조할 때부터 빼낼 수가 없어. 우리 그런 기술력이 아직 없거든. 이게 인정이 될 때는 중금속이 어느 정도 나와도 괜찮다. 근데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고 만약에 납이 나오려면 우리가 쓰고 있는 크림 또는 황토팩에서 납이 50ppm 이상 나오면 안 된다. 황토를 사용할 때 정토를 사용하면 50ppm까지 유통화장품에 납이 나와도 된다. 이런 게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했죠. 그리고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은 항목과 그 기준치 나올 수 있는 허용 한도를 같이 기억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1번 이야기를 하면 또 노을 질 때까지 이야기해야 되니까 2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품질 성적서래요. 품질 성적서. 자,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책판업자한테 받은 품질 성적서예요. 그리고 보기 2는 이중 기능성 제품의 전성분이래. 전성분. 이를 바탕으로 조제관리사가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상담으로 옳은 것을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보기를 쭉쭉 보니까 뭐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냐, 납이 검출됐다, 보존제 무첨가 제품이냐 등등등 있다. 그러면 우리가 품질성서에 있는 시험 항목을 먼저 봐요. 시험 항목을 보면 자, 아데노신이다, 그죠? 아데노신은 기능성 함량 중에 어디에 적용되는 성분이다? 아데노신. 자, 비타민 A 친구들하고 아데노신, 그죠? 비타민 A, 레틴의 전구체들인
비타민 A 성분들과 아데노신까지가 주름에 관여하는 성분이었죠. 그리고 옆에 주름이라 적어놓고, 자, 에틸아스코빌 에테리아, 자, 아스코빅 애시드의 친구들이죠. 형제들이지. 아스코빌 에텔. 그래서 요거는 미백이다. 미백 적어놓고, 그다음 납이 나왔어. 8ppm 나왔다. 그죠? 시험 결과 8ppm. 납은 모든 화장품에서 프로테지가 기억해? 20까지만 나와야 돼. 근데 황토는 워낙 원래부터 납성분이 많으니까 점토를 사용한 물질만, 즉 황토팩 같은 거지. 황토 가루를 개해서 우리가 팩으로 쓰는 그 황토팩 같은 것들은 50까지 괜찮고, 나머지 일반 화장품은 납이 20ppm 이상 나오면 안 돼. 우리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자, 비소도 원래는 사용 금지 원료야. 근데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는 비소가 나올 수 있어. 왜냐하면 비소도 천연 광물질의 성분 중에 하나니까 나올 수 있어. 근데 함량이 10을 넘으면 안 돼.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야 돼요. 자, 일단 비소 불검출됐대. 오케이. 자, 수은은 원래 1ppm까지 괜찮은데, 이것도 불검출됐대. 일단 오케이. 포르말데하이드 마찬가지 불검출되었고, 자, 우리 그러면 이중 기능성이 주름과 미백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기 시험 항목 중에 품질 성적서를 보고, 자, 그 다음 보기를 보면 이제 전성분인데 정제수 글리세린, 다이메치콘, 스테아릭 애시드 쭉쭉쭉 일반 성분 쭉쭉쭉 나가다가 에틸아스코빌 에텔 있고 페녹시에탄올, 자, 보존제 들어갔다 그죠? 그리고 아데노신 들어가 있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자, 이것도 비타민 C 계열인데 들어가 있고, 가보 뭐 어쩌고 일반적 성분이 있다.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지문을 보면, 자, 첫 번째 지문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제관리사가 이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대. 근데 이중 기능성이 지금 여기 위에 품질 성적서와 전성분을 보면 주름과 미백이죠. 자, 자외선 차단제는 없어.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물리적 차단제 뭐 외우라고 했어요? 뭐 외우라고 했어? 물리적 차단제. 많이 바르면 얼굴이 허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거. 티아요토와 산화아연. 왜요? 산화아연과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물리적 차단제로서 25%. 걔들이 만약에 들어가 있었으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건데 없어. 그래서 1번은 아니에요. 옳지 않고 2번 보면 성적서에 납이 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판매 가능한가요? 물었어. 그러니까 조제관리사가 죄송합니다. 당장 판매 금지한다. 이렇게. 근데 자, 납은 유통되고 있는 화장품에는 나올 수 있다 했어요. 20ppm까지. 근데 8ppm이 나왔기 때문에 오케이야. 그래서 2번도 조제관리사의 조치가 옳지 않아요. 자, 납은 처음에 공장에서 만들 때 원료로 납을 집어넣지 않아야 하는 게 사용금지 원료를 지키는 행위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중에 나오는 건 화장품 원래 성분에 있던 천연물질이 스며났다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 스며 나온 양이 법에서 정한 20ppm보다 낮은 8ppm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2번도 잘못 설명한 거다. 자, 3번. 이 제품은 성적서를 보니까 보존제 무첨가 제품이라 했어. 근데 보존제 있었잖아. 아까 그죠? 페녹시에탄올. 그래서 이것도 틀린 답이다. 자, 4번.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네요.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중 기능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제품은 주름뿐만 아니라, 왜? 아데노신이 있으니까 주름뿐만 아니라 미백에도 뭐가 있었어요? 아까 에틸아스코빌 에텔 그리고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같은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중 기능성, 주름,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이다. 네. 그러면 4번이 일단 정답이에요. 4번. 자, 5번. 이 제품 아데노신이 104%나 함유되어 있네요. 더 좋은 제품인가요? 네, 아데노신이 100% 넘게 함유된 제품으로 미백에 더 큰 효과를 주는 제품인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문인데, 왜냐하면 자, 옆에 다시 품질 성적서로 올라가서 아데노신에서 시험 결과 104가 나왔대. 104. 이거는 아데노신이 함량이 어느 정도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나오는 함량이 100% 그러니까 필요 충족 조건을 만족했다고 해석해야 되지. 아데노신이 104%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 화장품 정성분이 100인데 104%를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104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아데노신이 만약에 적당량인 2%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실험을 해보니까 2% 곱하기 원래 2%가 만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하면 2% 곱하기 104%가 들어가 있는 거야. 104%. 그러면 0.104를 곱하면 2. 얼마가 나오겠지. 요게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게 104%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튼 이 지문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틀린 답이에요. 여기서 정답은 우리가 전성분에서 아데노신과 에치아스코빌 에테를 찾았고 밑에 여기 보기에서도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주름과 미백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다. 결론.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3번. 보기는 CJP 내용이에요. 검체의 채취 및 보관과 폐기 처리 기준을 옳게 말한 걸 모두 고르라는 내용이네. 그죠? 옳게 말한 거. 기업부터 기업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자, 제조 번호가 오늘 만약에 10개가 나왔어. 10개의 라인이 돌아간 거지. 스킨, 로션, 에센스 어쩌고저쩌고해서 10개 라인이 들어갔고 오늘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제조 번호별로 완제품을 공장에서 보관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CGMP 규정에 있었다 그죠? 완제품의 보관 조건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자, 완제품은 사용기한 경과 되더라도 그 후에 1년간 보관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억을 전체를 다시 한번 보면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제조 단위별로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개봉 후 사용 기간을 기재한 경우에는 제조 연료일이 병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네. 이거 기억은 정답입니다. 그죠? 기억 정답. 그리고 또 완제품은 얼마나 실험할 수 있는 양을 보관해야 된다? 적어도 2회 이상. 그죠? 2회 이상. 이걸 언제 쓴다? 만약에 우리가 만든 이 화장품이 이 제조 번호가 찍힌 화장품이 시중에 출하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용자가 보관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사용자가 맨날 더러운 손으로 화장품을 막 퍼썼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 제품이 원래는 정당하게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걸 우리 회사에서 똑같이 시험해서 증거로 써야 되겠죠. 그때 쓰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고 어떤 안전 범위를 위해서 2회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보관해야 돼. 모든 제조 번호별로 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을 우리 회사 안에 보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예요. 하나도 우리가 보관하지 않고 있다면 시장 출하된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하겠어? 증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완제품은 보관해야 된다. 적어도 2회 이상. 그리고 보통 우리가 쓰는 화장품 사용 조건이 그렇게 악천후 조건 아니잖아. 야외 막 내놓고 쓰고 이러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보관 조건 하에서 얼마만큼? 그 화장품이 사용기한이 1년이 사용기한 지났지만 1년까지 제조 연료일부터 3년까지 둘 중에 하나. 그죠? 긴 거 선택해서 하나. 자, 리온 볼게요. 제작업은 그 대상이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자, 1번과 2번 경우 변질, 병폐 또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지 아니한 경우 제작업할 수 있고 또 제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1년을 경과하지 않았거나죠. 이건 나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숫자로서 좀 헷갈리는데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요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 한 제품의 보관 조건. 자, 제작업은 기한이 모두 1년이다. 제작업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사용기한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 제작업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니까 니은도 틀린다는 거죠. 여기 2년 틀린 거네요. 자, 디귿은 원료와 포장재, 벌크 제품과 완제품이 적합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준 일탈 제품으로 지칭한다. 기준 일탈 제품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절차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문서는 미리 정하여 두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속히 절차를 이제 정하는 게 아니고 미리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디귿도 틀린 거예요. 자, 리을. 제작업의 절차 중 품질이 확인되고 품질 보증 책임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제작업은 다음 공정에 사용할 수 없고 출하할 수 없다. 자, 품질 보증 책임자의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시장 출하도 안 되고 제작업도 안 된다 했어요. 자, CCMP 공장. 제조소에서의 최고 판단 승인자는 화장품 회사 대표자가 아니고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품질 보증 책임자. 자, 공장에서는 품질 보증 책임자. 이 사람이 승인을 해야 출하도 되고 제작업도 된다. 기준 일탈 제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조공장 아니고 책임 판매업체라면 여러분들 졸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책임 판매 관리자가 가장 권한이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과목 맞춤형 화장품 이해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호모게나이저라고 되어 있는 호모믹서 많이 쓰죠?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할 때 사용되는 기구 호모게나이저. 보통 아지믹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혼합하는 거고 호모믹서 같은 경우는 유화를 칠 때 이제 입자가 굉장히 큰 것들을 잘게 부수어서 혼합할 때 쓰는 걸로 호모믹서라고 하죠. 자, 여기서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게 호모게나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할 때. 2번 넘어가면 2번은 그냥 넘어갈게요. 내가 항상 얘기했듯이 표시 광고에서 가장 행정 처분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때는 내게 최고다, 내게 최상이다 이런 표현 절대 안 된다고 했고 타사 제품을 비방하는 배타성을 가지고 내가 최고면 타사 제품은 내 밑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표시 광고 안 된다 했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유명인을 광고 대상으로 지정해서 막 홍보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했어요. 당연히 멸종 위기종
들어가 있다고 표시하면 당연히 안 되고, 그죠? 사실 유무와 상관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되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홈쇼핑 광고할 때도 보면은 타사 제품보다 자사 제품 기존 거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거 이렇게 자사 거를 많이 비교를 하죠. 그래서 다른 회사 비방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당연한 거 있죠. 우리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광고 위반이에요. 당연히 안 해도 되는 걸,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걸, 당연히 안 했다고 표시하는 거는 그것도 표시 광고 위반 사항에 들어갑니다. 표시 광고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이 문제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2번은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렇게 잘 돼 있는 문제 같지도 않고. 3번으로 넘어와서 3번 화장품을 혼합 소분해서 맞춤의 화장품을 조제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르래. 모두.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자, 기업 빨리. 기업. 맞춤의 화장품 조제관리사. 조제관리사가 맞춤의 화장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을 판매했대. 가능해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당연히 가능한 거고. 그러면 거꾸로 조제관리사가 아닌 자가 일반 직원이 맞춤의 화장품을 판매하면 이건 불법. 그죠? 자, 조제관리사는 맞춤의 화장품도 판매할 수 있고 일반 화장품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기억은 정답. 그리고 니은. 자, 메틸살리실레이트를 5% 이상 함유한다. 근데 액체다. 그러면 이거는 5세 미만 어린이 생각해야 되죠. 안전용기 포장. 그래서 이런 제품은 일반 용기가 아니라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되죠. 안전포장용기. 이렇게 어른이 힘주어서 눌러서 열지 않으면 안 열리는 이런 안전용기를 사용해야 된다. 내는 일반 용기에 했다 하니까 리은은 틀린 거. 자, 디귿. 맞춤형 상품 판매 업장에서 조제관리사가 200ml의 향수를 소분해서 50ml 향수로 제조했다. 자, 소분이라 그죠? 200ml 대용량을 50ml로 나누어서 파는 걸 소분이라 하고 이걸 조제관리사가 했다. 당연히 디귿도 가능합니다. 답이에요. 그죠? 근데 일반 조제관리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 조제관리사의 어떤 지위를 받고 소분하면 어떻게 된다? 틀렸다. 그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조제관리사가 소분하거나 혼합해야 된다. 자, 리을 보시면 자, 지금 정답 기억과 디귿 두 개 나왔다. 그죠? 기억과 디귿. 그럼 2번이나 3번 중에 하나네. 그럼 리을이나 미음 중에 맞는 걸 찾으면 된다. 그죠? 리을.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으로 신고한 매장에서 조제관리사가 맞춤의 화장품 조제할 때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막기 위해서 보존제를 추가했다. 피녹시아탄은. 자, 조제관리사가 할 수 없는 행위가 보존제 추가 행위죠. 조제관리사는 보존제 추가할 수 없어요. 왜냐? 이미 조제관리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물과 원료에 보존제가 첨부돼 있어. 그래서 법에서는 조제관리사가 더 추가로 보존제를 넣지 못하도록 해놨어요. 법에서. 보존제가 너무 많이 쓰이면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맞춤 화장품 판매장이라 하더라도 조제관리사가 보존제를 추가할 수는 없다. 리을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음이 맞는 거겠네. 미음은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당 원료를 포함해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시행처장이 고시한 기능성 화장품의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를 내용물에 추가해서 맞춤 화장품을 조제할 수 있다. 자, 맞춤의 화장품 판매업자는 기능성 원료를 책임 판매업자 지위 없이 임의로 섞어서 기능성 화장품을 조제해 줄 수는 없다. 없어요. 근데 이미 계약을 한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레시피를 줬어. 레시피랑 원료를 줬어. 그러면서 맞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미 식약처에 신고를 했어. 이런 식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우리는
레시피를 짜서 판매를 할 것이다 라고 기능사 화장품에 대한 심사나 보고서 제출했을 경우 그걸 그대로 이 계약을 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에게 줬을 때 조제관리사는 그대로 책임 판매업자가 짠 레시피 그대로 그 원료 그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만들어서 기능사 화장품으로 조제해서 고객들에게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미음은.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관련에 들어갈 용어를 한글로 쓰시오. 자, 색소 침착이란 생체 내에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어 정상적인 피부가 갈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는 색소 변성을 말한다. 자, 기미죠, 기미. 기미는 후천적 색소 침착증으로 일반적으로 30세 이후의 여자에게 잘 생기며 그리고 또 기미는 웃기는 게 할머니가 되면 잘 안 생겨요. 또 이미 피부 세포의 그 어떤 이런 기능도 노화된 거지.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나이가 또 너무 많아지면 기미가 잘 안 생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30세 이후에 여자에게 잘 생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햇빛에 아무리 노출돼도 기미가 그렇게 아직 잘생긴 나이는 아닌 거지. 자, 햇볕 노출부에 발생하고 자, 임신이나 경부 피임약, 자, 호르몬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런 것과도 관련성이 높다. 자,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도 기미 생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상으로 고민하는 고객에게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고시용 원료로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저해하는 물질이며 비타민 B군에 속하는 나야신 아마이드 함유한 제품을 추천할 수 있다. 자, 정답은 기미. 자, 5번 볼게요. 맞춤의 화장품 에센스의 최종 성분 비율이래요. 대화에서 관로안에 맞는 말을 쓰시오. 자, 우리 대화를 일단 한번 볼게요.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는 어떤 성분이고 문제가 없나요? 제품에 사용된 보존제는 땡땡땡입니다. 해당 성분은 화장품법에 따라 보존제로 사용될 경우 땡땡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서 보존제를 찾으면 되는 문제네. 그죠? 보존제. 자, 정제수, 알로에 추출물, 베타글루칸, 부틸렌 글라이콜, 글리세린 이까지가 보습 성분이죠. 자, 그 다음 하이드록시 에틸 셀룰로스 에센스니까 약간의 카보모와 셀룰로스 이런 것들 넣어서 점도를 만들어내죠. 자, 벤조페논, 벤질 알코올, 다이소듐 EDTA. 다이소듐 EDTA는 그거죠. 금속 이온 봉쇄제. 여기는 금속 이온 봉쇄제 그리고 향료 들어가 있다. 그럼 여기서 보존제를 찾으면 자, 벤질 알코올을 찾을 수 있고 관로안의 답은 그러면 보존제는 기억 벤질 알코올입니다. 벤질 알코올은 화장품법에 따라서 보존제로 사용될 경우 몇 프로요? 내가 페녹시에탄올 1%, 벤질 알코올 1% 기억하라 했어요. 1%짜리들. 벤질 알코올도 1%, 페녹시에탄올도 1%. 보존제로 사용될 경우 1%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성분은 0.5%로 한도 내로 사용되어 있고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조제관리사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6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의 원료 규격. 설명에 해당하는 원료명을 한글로 쓰시오. 자, 분자식은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나 모르겠어. 분자식을 봐서 이게 뭔지 모르겠고 정형할 때 몇 프로 함유한다 모르겠어. 무색의 결정이래. 특이하고 상쾌한 냄새가 난대. 자, 상쾌한 냄새가 난대. 처음에는 쏘는 듯하대. 나중에 시원하대. 자, 우리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4가지. 다시 기억해보자. 우리 시험 문제 중간고사 때 나왔었잖아. 하나도 안 튀어나와. 하나도. 그 중에 그 4가지 중에 그래 입술만 요렇게 하지 말고 내뱉으라고. 내뱉을 때 잘 기억이 나잖아. 자, 톡손데 그럼 멘톨 생각해야 되죠. 그 4가지 성분 중에 멘톨이 있었다. 자, 덱스판테놀, 비오틴, 엘멘톨, 징크피리치온 있었잖아. 그죠? 이 4가지 중에 톡 쏜다.
멘토를 딱 생각해야 돼. 멘토. 그래서 여기서 답은 L 멘토를 적는 게 답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교수학습 가이드의 문제 유형을 봤습니다.